저는 함도연이고요. 지금 대전에서 오티드림 사회적 협동조합 대전 지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 치료실이나 어디 소속된 치료사는 아니고 작년에 그 이경민 선생님을 주축으로 해서 대전 민들레 의료사협이랑 이렇게 오티드림이 같이 한 중증 발달 장애인 한 분을 작업치료사 한 10명 정도와 학생들 한 1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티드림 이름으로 저희가 좀 그 몇 년째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소속으로 이제 이름이 올라가 있고 네, 그 전에는 제가 발달장애 부부 양육 코칭에 참여했었고 이제 뭐 연구소랑 복지관에 일했었고 이래저래 하니까 제가 작업 치료랑 만난 게 한 20년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좀 정리하는 기분으로 이번에 준비를 했거든요. 사실 제 얘기가 뭐 이렇게 누가 내 얘기를 들을까 이런 생각들 하면서 사실 조금 마음이 약간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 정리하면서 제가 되게 좋았었어요. 제가 왜 이런 걸 하고 있고, 왜 계속 작업치료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반가운 분들도 계시고 새로운 분들도 계신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이 정혜윤 작가님이에요. 이분을 만나러 제가 북토크 하러 곡성까지 갔었거든요. 그게 한 3주, 4주 됐었는데, 그때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책 제목이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이거든요. 근데 나를 살아있게 하는 말이 뭘까 되게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세 분 계신데 그분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사랑과 용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되게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풀어내 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저를 살아있게 한 말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작업 치료였던 것 같아요. 어, 제 작업 치료사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제 키워드 중에 큰 거 세 개가 이제 작업 치료랑 제 몸이랑 여성이란 주제거든요. 제가 장애인 복지관에서 한 5년을 일했었고 그때 사실 방문 재활 치료를 한다는 얘기에 제가 졸업하자마자 갔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더라고요. 워낙 지역이 넓고 다 남자 치료사들만 하고 있었고 막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실내에서 그냥 작업 치료하는 한 그 치료사로 제일 젊은 치료사로 고용이 됐었고 그때 성인 소화하면서 그때 굉장히 혼자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는 친구들도 별로 없었고 되게 성인 소화를 같이 하면서 혼자 작업실을 살아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이제 암푸스를 처음으로 이렇게 듣게 되고 그때 이경미 선생님하고 인연 되면서 그때 만난 아이들이 지금 거의 20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을까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대전에 그 시골에 있는 복지관이다 보니까 제가 5년을 일하니까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이제 언어치료 선생님들이 얘가 말을 못해요 해서 왔는데 계속 작업치료실로 이 아이는 발달 검사 좀 해주세요 하고 의뢰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대학원을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전의 이주 여성센터에서 한 2년 정도 봉사하면서 그 아이들과 어머님들을 되게 많이 만났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 제가 논문을 쓰고 싶었는데 논문을 학위 논문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혼자서 그게 너무 많은 큰 일을 벌려놔서 그게 되게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게 저한테 소중했던 시간인데 그걸 결과물로 내지 못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 마음들이.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 안에서 좀 이렇게 물음표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 이주 여성 다문화 가정이면 저 아이들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만 봐도 비장애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장애 아이들도 있고 장애 인구가 일정 비율로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더 많은 그 어려움들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이 아이들이 그냥 꼭 다문화 가정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편견 속에서 이 아이들과 여성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고, 그때 질적 연구도 하려고 했었고, 양적 연구도 하려고 했었고, 제가 이렇게 2년 동안 막 평가도 하고 막 했었는데 사실 그때 자료를 다 이렇게 살리지를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학원에서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좀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쉬었는데 사실 그 뒤로는 치료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네요, 지금. 그러다가 둘째 임신하면서 우연히 이제 발달장애인 부부 양육 코칭을 정말 우연히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돌고 돌고 돌다가 그 뭐지? 프로포즈를 냈는데 그 양육 코칭 해줄 전문가를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그래서 그때 그 양육 코칭 하면서 느꼈던 점들은 이제 뒤에서 제가 얘기를 좀 더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발달장애인 부부 양육 코칭을 할 때쯤에 제가 갑상선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저는 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어릴 때 이제 갑상선 질환이 있었고, 한 5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약간 실행장애, 좀 정말 이렇게 서툴러서 학교 생활 적응이 정말 어려웠던 그런 아이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제 몸이 굉장히 서툴렀고,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외모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고 몸에 대한 지적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래서 어릴 때는 사실 제가 병원을 오래 다녔지만 제 몸에 대해서 그렇게 나는 아픈 몸이다 이렇게 자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임신, 출산, 육아랑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제 질병하고 만나게 됐고 그게 아픈 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막 어떤 나의 경험을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인 언어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계속 책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 나가다 보니까 제 몸하고 이런 사회 장애하고 제 여성이란 정체성하고 이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맞물려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도 오늘 조금 녹여서 가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책 읽기랑 글쓰기였거든요. 그 작업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제가 하나로 좀 이렇게 엮어 나가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는 다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이렇게 하나로 들어오는 느낌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책 읽기랑 글쓰기가 되게 중요했었고, 지금 기후위기, 채식이는 아니고요. 채식 지향하고 있는데, 이한솔 선생님하고 그래서 이제 연결이 좀 된 부분들이 크죠. 그리고 제 건강을 위해서 사실 저도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침형 인간이 돼서 아침마다 요가를 하고 제 수면에 신경을 쓰고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아픈 몸과도 연관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도 조금 뒤에 다시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그 여성으로서 이제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게 임신, 출산, 육아인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밖에 나갔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이 "애들은 어떻게 하고 낳았어요?"인 거예요. 제가 나가면 애들은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랑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가 애들을 잘 보나요? 애들이 아빠를 좋아해요?" 이렇게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이 한두 번이 아니고 저는 항상 나갈 때마다 그런 질문들을 계속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한 번 듣고 흘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이게 여러 번이 되면 '왜 난 이런 말을 계속 들어야 되지? 우리 남편이 이런 말 들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쓰고 어떤 공간에 참여하는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제약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또 만나는 제 주변에도 장애아이를 키우는 이제 친구들이 생겨나고 또 장애아이를 키우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느낀 점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저는 좀 많이 계속 궁금증을 많이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약간 숨 쉬는 게 좀 한숨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예, 약간 숨 쉬는 걸 좀 잘 못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사람, 장소, 환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대에 의해 사회 안에 들어가며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 장소를 갖는다는 것이다. 환대는 자리를 주는 행위다. 어떤 장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장애인 이동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유모차를 끌고 나갔을 때 그런 경험들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아이 키우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디를 갈 때마다 계속 제약이 생기고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고 했을 때 저한테는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왜 난 이런 질문을 계속 받을까? 존재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하고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차별하지 않지만 어떤 물리적인 공간, 그런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 이런 거에서 굉장히 그런 차별적인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우연히 만났던 그 발달장애인 부부 양육 코칭을 했을 때, 정말 우연하게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고, 그분들을 만났는데, 사실 궁금증이 컸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치료실에서 만나잖아요. 저는 거의 학령기 아이들, 되게 어린 아이들 많이 만났는데, 이 발달장애인이 어떻게 결혼을 했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이런 얘기를 저도 이제 거의 처음으로 만나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경증이셨어요. 굉장히 경증이었고, 두 분이 연애를 해서 아이가 생겼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처음으로 접하면서 만나고 또 집으로 찾아가서 직접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그 경험들이 되게 우연인데 제가 그런 것들을 계속 만났을 때 어떤 뭔가 계속 이게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확장된다는 느낌들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성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고 정상성에 대한 것들도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를 한번 갑상선 약을 오래 먹으면서 의사를 이렇게 자주 보는데 하는 의사가 저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자기한테 진료를 받으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가는 병원이 있다고 거절을 했었는데 저한테 갑상선에 이상이 있으면 장애 있는 아이 낳을 확률 높은 거 알죠? 이렇게 딱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아픈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목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미처 의식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서 제가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게 되게 이렇게 아이를 낳을 때 준비를 해야 되고, 건강한 몸에 대한 그 집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좀 그 사실들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상성을 되게 추구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비장애, 이성애, 건강한 몸, 젊은 사람, 남성 이런 독립과 자율성을 이렇게 계속 어떤 기준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치료실에서 일할 때 건강해야 돼. 이러면서 그 건강의 기준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몸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뭔가 하나도 아픔이 없어야 되고 되게 이렇게 기준이 되게 우리가 확고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건강한 남성들을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부부가 어떻게 결혼을 하지?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능력주의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실패가 허용되지를 않죠. 이분들이 이제 그 보호자 급장에서 만나서 원가정에서 연애를 했고 임신을 한 다음에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4개월 동안 방문을 했었는데 제가 이때는 둘째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만삭이 돼가면서 그러니까 이걸 저는 마무리를 했고 그 이후에는 1년 더 이어지긴 했어요. 제가 박지훈 선생님하고 같이 했었는데 저는 임신 때문에 이제 3월에 둘째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 만삭 돼가는 과정에서 이분들하고 만나면서 집에 가서 이제 계속 양육 코칭을 일주일에 주 1회를 했었어요. 이분들 집에 갔을 때 굉장히 이렇게 저한테도
제가 거기 간다고 하면, 아니, 어떻게 발달장애인 애를 낳아? 장애인 왜 애를 낳지?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었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이제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모성애가 있는데 애를 설마 굶기게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성애, 아이를 예뻐하는 거랑 아이를 양육하는 건 사실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굉장히 멀티태스킹이잖아요. 이거 하면서 이거 같이 해야 되고, 이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굉장히 이게 일들이 다양한 걸 한꺼번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으신 걸 제가 직접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분유 같은 걸 탈 때도 물 끓이고 아기가 울면 이제 물 끓이고 다시 식히고 아기한테 주는데 동선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럴 때 이제 분유 포트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그 복지관에 계시던 팀장님이 중간에 중재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런 그 물품들에 대해서도 구입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뭐 분유를 먹다 토하면 다시 같은 양 분유를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분유를 어느 만큼 먹여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아기가 이제 분유 먹다 토하면은 목이 이렇게 닦아주는데 접힌 부분은 안 닦아주고 여기만 닦아주니까 아이 여기에 냄새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생이라던가 아이를 어떤 간격에 맞춰서 이렇게 적당히 먹이고 잘 재우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아이를 놔두고 외출을 하신다거나 막 그런 것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막 종이 상자를 엎어두고 분유 포트를 올려둔다거나 뭐 이런 집안에 뭔가 이렇게 조정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성분은 굉장히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바로바로 수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 1회를 갔는데 제가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수정이 됐었어요. 근데 그런 도움을 줄 사람이 계속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아이의 엉덩이를 닦아주고 있는데 이 엉덩이를 세심하게 닦아주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엉덩이 씻겨주는 방법 이런 것들도 교육했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분이 왜 잘 안 될까 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짚는 게 잘 안 돼서 이게 섬세하게 이게 문지른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시각적으로 이분이 약간 시력이 되게 나쁜데 안경을 안 쓰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 닦아주는 거나 뭐 밥을 할 때도 뭐 이렇게 밥물을 맞춘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 저희도 그런 경험을 안 하잖아요. 저희도 결혼하면서 밥을 처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분은 이제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게 저희하고는 또 다른 거, 비장애인들이 경험하는 거랑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내가 정말 시급할 때 이거를 그때 맞춰서 인지적으로 이렇게 뭔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기 장난감 이런 것들도 막 방에 인형을 좋아하셔서 막 털 인형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이하고 있는 환경에서 어떤 걸 해줘야 되나 이런 것들도 했고 집에 그 후원받은 옷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걸 다 한꺼번에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가정의 주변 환경부터 정리하고 아기 돌보는 것도 같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밥솥이 밥을 거의 안 드시는 거예요. 밥솥이 36시간이 찍혀 있더라고요. 밥을 드시냐고 물어봤을 때는 먹는다고 대답하셨지만 실제로는 이제 밥이 36이 적혀 있고 밥이 가득 들어 있고 그러니까 밥을 거의 안 드시고 그리고 이제 뭐 야채나 과일이 아무래도 생활이 좀 이렇게 뭐 월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야채나 과일이 없고 그런 경험들을 거의 안 해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편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한된 그런 식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나중에 컸을 때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도 이제 같이 이렇게 밥도 하고 간단하게 야채 이렇게 써는 것들도 했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는 했던 거를 또 해서 저한테 사진으로도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기능 수준이 낮진 않은데 경험이 정말 없었고 그리고 그 보호작업장에서도 커피를 이분이 뜨거운 불을 무서워해서 못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저하고 했을 때는 불을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불을 너무 잘 쓰시고 조금 이렇게 그 남편분에 대해서도 팀장님이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른 상황들이 많이 보였대요. 그러니까 실제 가정에서 이분들이 생활하는 건 또 이렇게 보여지는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이런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분은 또 빈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정은 사실 평소에도 거의 야채나 과일을 못 드시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 간호사가 2년 동안 이렇게 찾아가서 영유아검진 이런 것 안내도 해주고 아이 발달에 대해서 봐주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시행한 지 조금 한 2, 3년 됐거든요. 근데 대전은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정말 없어서 이게 초기에 특히 1, 2, 한 2년까지는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키워보면 정말 도움이 절실하거든요. 엄마 혼자 엄마 아빠 두 명만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 가정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가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그러니까 이거 장애 비장애를 가리지 않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도움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지원이죠. 그때가 2016년이었고 그 이후에 3년이 흐르고 제가 둘째를 낳고 나서 제가 이분이 둘째를 연년생으로 또 낳으셨더라고요. 둘째를 갖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형편상 사실 둘째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피임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두 분이 이제 둘째가 생겨서 했고 그러면서 코로나가 저도 둘째 낳고 나서 이분하고 간헐적으로 연락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분이 어떻게 지내나 연락을 했는데 하루 종일 가정보육하고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저희 아이 기관에서는 코로나여도 어쨌든 긴급 보육이 있어서 오라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으면 어린이집이 좀 운영이 어려운데 여기는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아이들이 TV를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TV만 보고 그 집에서 거의 이렇게 방치된 채 있었고 어린이 마스크도 이분들 나가서 사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보들이 없는 거예요. 줄 서고 막 이런 것도 어렵고 하니까 마스크도 없고 이분 이제 아이 예쁜 옷 사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옷 지금 먹는 것도 사실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옷 사주는 거는 정말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들한테 이야기해서 이제 옷을 몇 번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락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사실 제가 약간 치료사 입장에서 이분을 가르쳐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연락한 지 저희 둘째가 6살이거든요. 5년 정도 되니까 저도 이분이 궁금한 거예요. 연락을 너무 자주 하셔서 사실 약간 제가 연락을 좀 거리를 두고도 했었는데, 근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잘 지내냐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안부 인사들을 주고받게 되고, 저도 이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계속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 제가 뭐 돈을 많이 들여서 이분한테 뭘 해줄 수는 없는데 계속 연락이 오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가정에 되게 막 이렇게 뭔가 위태위태한데 또 두 분은 또 너무 잘 지내시는 거예요. 너무 잘 지내고 아이들도 이렇게 컸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약간 걱정했는데 영유아 검진에서 이런 심리치료, 언어치료 권유받아서 둘째는 장애 전담 어린이집으로 아예 옮기셨더라고요. 근데 영유아 검진에서도 간호사들 이분이 이제 영유아 검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문항들이 우리가 봐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물어보면 의사나 간호사가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산부인과에 가서도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되게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병원 가는 것도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들레 의원에도 같이 갔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 민들레가 워낙 멀다 보니까 또 잘 가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찾아봤는데 이분도 임신했을 때 이제 병원에서 "아이 낳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들이 가면 "아이 낳으실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우리나라 낙태가 금지된 나라잖아요. 근데 아이가 장애가 있는 건 사실 낙태의 조건이 안 되는데 엄마가 장애가 있으면 낙태를 할 수 있대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아이를 정말 낳고 싶은데도 그 여건이 안 돼서 못 낳는 분들도 많고 그 임신 출산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차별을 받고 특히 척수 장애인 여성분들은 누울 수 있는 침대가 구비된 데가 전국에 장애 친화 산부인과가 10개인가 있다는데 거기도 이렇게 전국에 그 높이 조절되고 이렇게 누울 수 있는 침대가 뭐 한 대, 두 대 이 정도밖에 없었고
의사 간호사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신해서 가게 되면은 막 아이 낳을 거냐 물어보고 굉장히 이렇게 막 자연분만이 가능한 부분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제왕절개를 권유한다거나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장애인 복지관에 처음 취업했을 때 그 직원 교육에 장애 체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휠체어를 타고 나갔는데 근데 사실 그때 사회복지 선생님이 빨리 퇴근하자고 이렇게 지름길을 알려줬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안 듣고 있다가 제가 엉뚱하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가는데 횡단보도에 신호 기다리고 서 있는데 뒤에서 그냥 막 휠체어를 그냥 막 미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고맙다기보단 너무 무서웠고 턱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갔는데 등본 떼러 갔는데 저한테 막 밀어주시면서 뒤에서 막 밀어주면서 아니 왜 나왔어? 그냥 집에서 다른 사람들 시키면 되지. 뭐 이런 얘기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농협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 월급 들어오는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5시 그러니까 4시 반까지 갔었어야 됐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제가 5시쯤 도착해서. 그래 가지고 통장 만드는데 그 경사로가 한 30도 이상 되니까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해 보면서 근데 사실 장애 체험을 한다고 이 잠깐의 체험이 사실 저한테 뭐 '내가 이거를 그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계기는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고 이게 이 체험 자체는 전 문제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날 제가 겪었던 일들은 저한테 좀 잊혀지진 않더라고요. 그게 유모차를 끌면서도 다시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렇게 "장애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 알죠?" 이런 말을 듣는 것처럼 그런 말들을 계속 들으면 '정말 우리가 이 바깥에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유모차를 끌고 밖에 나가는 게 점점 주저하게 되고 저상버스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유모차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그러니까 나를 환대하지 않는 공간들을 내가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제 지인 중에 다운 증후군 아이를 출산한 지인이 있어요. 근데 그 지인이 임신했을 때 경화 검사에서 다운 증후군 확률이 높은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둘째를 너무 기다렸는데 그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병원에서도 낙태가 불법인데 어 우리 병원에서는 안 해주지만 다른 데 가보시라고 이렇게 낙태를 권유하고 그리고 가족들도 왜 너만 생각하냐, 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냐면서 엄청난 비난을 막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반성되는 지점이 그 치료실에서 엄마가 아이한테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계속 엄마한테 더 많이 시키라고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첫째도 있고 둘째 거의 하루의 절반은 치료실을 다니고 집에 오면 첫째도 챙겨야 되고 하는데 정말 치료실 갔다 오면 아이한테 뭘 시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를 너무 힘들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그 나쁜 의도로 하는 말은 아닌데 엄마한테 계속 책임이 자꾸 전가되는 그런 구조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하는 것처럼 계속 치료실에서 이걸 했으면 이거를 해라 이렇게 그런 말들이 이제 치료실 갈 때마다 막 이렇게 "애한테 왜 안 시켜요?" 막 이런 것도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또 나도 치료실에 다닐 때 은근히 엄마 책임으로 생각했던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는 게 저도 놀랍더라고요. 그런 걸 저도 미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자꾸자꾸 접하면서 저도 '아 이게 정말 맞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고 '아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장애를 극복해라." 뭐 "극복해야 된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런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들이 이제 차별하게 되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몸을 봤을 때 이런 출산, 건강한 몸, 그리고 또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임신했을 때 선별 검사를 하잖아요. 선별 검사를 하는데 이게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장애는 없어져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의 몸을 이렇게 볼 때 출산할 때 저희 임신할 때도 어떤 임신이 가능한 몸, 건강한 몸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건강하고 우리가 좋은 음식
음식 먹어야 되고 임신과 출산에도 굉장히 이렇게 건강한 몸에 대한 패러다임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성에 대해서 재생산권에 대해서 자꾸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의학이 전문화되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몸은 계속 이렇게 통제해야 되는 몸으로 계속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몸에 대해 제 몸에 대해서 내가 왜 나는 장애는 아니지만 계속 아픈 몸으로 뭔가 이렇게 병원에 갔을 때 제 몸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뭔가 계속 어디에 경계 있는 몸 같은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성의 몸에 대해서 열등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생학이 발달한 그 시기가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여성의 몸은 열등하고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안 되고 그 여성을 차별하는 근거들이 됐었거든요. 그 전에는 여성의 몸은 비남성이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 의학들이 발달하고 막 하면서 여성들이 했던 산파의 이런 자리들도 산부인과 의사한테 내주게 되고 남성들한테 내주게 되고 그리고 여성은 이제 출산하는 몸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 몸으로만 사실 한정되고 그리고 여성 관리를 해야 돼. 몸매 관리, 결혼 전에는 몸매 관리, 결혼해서도 그렇죠. 그리고 또 아이를 낳을 때도 건강한 몸이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계속 여성들의 몸을 통제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 장애인들한테도 그건 더더욱 이렇게 더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의 몸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싶어서 막 출산에 엄청 공을 들였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 0.1% 된다는 가정 출산을 제가 기를 쓰고 2명을 했어요. 조산사님이 오시고 했었는데 근데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몸은 계속 쓸모없는 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계속 놀림을 받고 사람들한테 지적을 받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그 출산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양육에서는 뭔가 주도권을 제가 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뭔가 남편한테 넘기고 뭔가 이렇게 제 몸에 뭔가 모순된 부분들이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왜 나는 계속 이렇게 뭔가 이상하지? 나 왜 이게 차별인가 아닌가 헷갈리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에 사실 그 발달장애 양육 코칭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왜 장애인이 왜 아이 낳는 거 왜 안 되지? 왜 건강한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데 왜 그게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를 자꾸 제기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얘기했던 다운 증후군 아이를 낳았던 분이 브런치에 글을 올려서 그때 수상해가지고 이거를 브런치북을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울림님이라고 나는 장애아의 엄마가 되기로 했다. 이분이 글을 되게 잘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다운 증후군 아이를 임신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가족들의 갈등, 이런 것들을 이제 쓴 글인데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책도 다운 증후군 소녀 마르야를 만나는 어떤 기록인데 엄마가 기자 출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낙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낙태가 가능하니까 병원에서도 주저없이 다운 증후군이 나오니까 낙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도 이제 아이를 지키기로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에세이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네, 제가 글쓰기 모임을 할 때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같이 글쓰기 했던 한 분이 아이가 이제 기형아로 이렇게 자라가지고 임신 7개월인가 8개월에 유산하신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본인의 힘들고 아픈 점들을 이제 같이 또 이야기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여성들이 우리가 대놓고 이야기 안 할 뿐이지 이런 경험들을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저한테는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데 저한테 글쓰기 아까 앞에서 책 읽기랑 글쓰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뭔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난 글쓰기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여성의 몸 여성의 죄라는 책을 읽고 처음으로 나에 대해 글을 써야겠다. 나의 이야기를 내가 써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하면서 나의 몸이 아픈 사람의 몸으로만 이렇게 한정지어지고 출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출산을 할 수 있는 몸, 건강한 몸, 아닌 몸 이런 걸로 자꾸 구분이 되는 게 저한테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글쓰기를 하면서 나의 몸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냥 한탄처럼 시작한 글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글들이 이제 이름이 붙여지고 그 글을 잘 쓴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유 선생님이 글쓰기의 최전선에서 약자는 달리 약자가 아니다. 자기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갖지 못할 때 누구나 약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뭉뚱그려져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도 다 같은 그냥 장애인이지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장애가 있어도 이야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배경들이 다 다른데 우리는 흔히 장애인 하면 그냥 같은 장애인. 저도 학교 다닐 때 사실 장애 그 분류 이렇게 구분하는 법적인 구분들 뭐 이런 것들을 배웠거든요. 근데 장애학의 도전 책을 읽으니까 만약에 이제 비장애인하고 농인하고 맹인하고 이렇게 같이 간다고 했을 때 우리 그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이랑 장애인 안에서 만약 발달 장애랑 시각 장애가 있으신 분이랑 만났다. 그러면은 이게 차이가 비장애인 장애인 차이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애의 분류는 사실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그 개개의 그 장애 분류들이 실제로 그 사람의 어떤 뭔가를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신체적인 거나 뭐 정신적인 어떤 특징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게 그 사람 전부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좀 세월호 이후에 저는 좀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구술 기록이라던가 뭐 어떤 그 각자의 살아남은 가족들 이렇게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때 관심 가지게 된 때 마침 이제 뭐 아픈 몸이라던가 질병이라던가 장애라던가 노동이라던가 뭐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최근에 한 정말 4, 5년 사이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계속 읽으면서 좀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플 때 되게 도움 많이 받았던 게 이제 아픈 몸을 살다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제 그 서울 북부 장애인 거기 이준수 선생님 하시는데 거기에서 조한진우 선생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 강의 되게 궁금했거든요. 궁금했는데 못 들었는데 정말 내가 아픈 몸이어서 되게 미안하다. 가족들한테 되게 미안하고 내 자신한테 미안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픈 몸이 왜 미안해야 되는가? 나 자신으로 내가 이렇게 아파도 괜찮다. 사실 치료실에 일할 때 제가 그때 감각통합치료실에서 주 42시간을 치료를 했어요. 대학원 다니면서. 근데 42시간 일주일에 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아침에 문 열고 출근해서 제가 마지막에 토요일 날 문 잠그고 퇴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다시 일을 하는데 내가 정말 그때처럼 할 수 있을까? 자꾸 그때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가 일을 다시 하는 걸 자꾸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하다가 문득 내가 왜 계속 일을 주저하는가 이렇게 고민했을 때 어떤 일하는 건강한 몸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치료실에 일하고 대학원도 다니고 논문도 쓰고 뭔가 이렇게 제가 너무 저를 혹사시켰던 거죠. 근데 그 기준을 제가 자꾸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몸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만나는 작업 치료 이런 것들과 내 몸과 뭔가 관계가 있나? 뭐 관계가 뭔가 연결고리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연결고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못 찾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사회에서 규정되는 건강한 몸이라던가 건강과 뭐 정상, 비정상 이런 경계들에 서 있는 제가 경계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좀 많이 이렇게 제 자신을 조금 더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 치료 그 안에 있을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나와서 작업 치료 밖에서 이렇게 또 다른 장애인분들을 만나고 제 자신을 좀 만나게 되는 계기들이 됐었어요.
네, 맞아요. 입원하신 분들 굉장히 어른들은 특히 더 가족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해 하시죠. 그게 문화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기능과 실제 할 수 있는 수행 능력 어떻게 다른가, 이 사람들 수행 문맥이나 맥락에 따라 다르고, 습관 패턴에 따라 다르고, 실제 집에 방문했을 때 또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해 듣는 거랑 이 사람이 실제 하는 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수행해보고, 그걸 확장해가고,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발달장애 양육 코칭하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이분들이 그때 그 예산 때문에 사실 1년 하고 끝났지만 이분은 주 1회 방문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이분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주 1회 이상 그냥 누가 방문을 해서 이렇게 이분하고 같이 얘기해주고 이분의 생활을 살펴봐 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난다. 근데 막 저한테 밤에 10시에 갑자기 카톡이 오는데 제가 그때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 있을 때 언제든지 물어보는 좀 한라인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가정의 전반적인 상황을 같이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때 이렇게 그분들이 집에서 그냥 고립되어 있잖아요. 근데 동네에서 이렇게 오가면서 아, 이분 어떻게 지내지? 한번 봐주는 이웃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랑 그분이랑 집이 너무 먼 거예요. 제가 그 전엔 또 차도 없었거든요. 거의 지하철 끝에서 끝을 오가면서 제가 이렇게 임신한 몸으로 이렇게 다녔었는데, 동네에서 이분들을 봐줄 수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또 지적 장애고 동생도 지적 장애고 그 이분이 집에서는 제일 이렇게 양호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참여의 기회 자체가 너무너무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학교도 다녔지만 학교에서는 기능이 너무 좋으니까 또 방치됐었고, 그래서 이런 작업 수행 참여 기회가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거든요. 이건 사실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비장애인 저희들한테도 사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수행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사회제도 지원은 지금 선별적으로 저희가 복지가 지원되잖아요. 근데 내가 무능력한 걸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장애 등급제에 대해서도 장애를 등급으로 나눠서 등급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어떻게 지원되고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생각이 들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다운 증후군 키우는 울림님 같은 경우는 아이 장애 등록을 하러 갔는데 그것도 막 절차들이 막 그 담당자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이야기한다거나 그 막 그 뭐지? 장애 그 차량 이렇게 주차 할인 같은 거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일일이 아이를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장애인 정말 타고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고속도로 달리다가 다 하이패스로 가는데 그거는 굳이 이렇게 차를 문을 내리고 보여주고, 이 절차들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막 담당 공무원이 글씨를 너무 성의 없이 써줬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대요, 그런 게. 막 산정특례 이런 것들도 다운 증후군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산정특례를 꼭 굳이 생후 2년이 지나야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제도들의 허점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 불편함들을 사실 치료실에 있을 때 정말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직접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만났던 성인 발달장애인 분이 계시는데요. 그때 민들레에서 이렇게 같이 지원 나갔던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사실 처음 들은 정보가 공격성 20대 남성 이렇게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저 되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드라이브 이렇게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일단은 한번 가보고 결정하기로 했었는데, 정말 차 안에서 이렇게 공격하시기도 하고 공격 행동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분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뭘 할 수 있지? 처음엔 드라이브를 이분이 좋아하신다고 했었고 동네 산책을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또 이렇게 동네를 산책하고 옷 갈아입고 손 씻고 엘리베이터 타고, 그리고 저랑 같이 저 혼자서는 아니었고 학생 두 명이 같이 자원봉사를 왔었거든요. 편의점에 가서 제가 카드를 드리고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냥 건네는 것만 이렇게 제안했는데 또 건네는 것도 하시고 카드 받는 것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시고 주민들이나 이렇게
외부 환경에서도 뭐 소음이나 지나가는 사람에 따라서 사실 이분이 반응을 하시긴 하시거든요. 거의 집에 갇혀 계셨어요. 그리고 운동장 개방 여부도 너무 중요했었고, 그렇게 동네 편의점을 들르고 뭐 씻고 피부가 짓무른 부분에 약 바르고 뭐 이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이분이 나가면은 동네 주민들이 다 그러세요. 아, 저런 사람 시설에 보내야지. 쟤는 맨날 시끄럽고 이상한 행동을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시설에서 다 거부를 당했어요, 이분이. 너무 중증이어서 공격 행동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분이 시설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을 만나면서, 아, 전 당연히 중증이면 시설에 갈 수 있다고 사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을 만났는데, 아, 중증인데 시설에 갈 수가 없어. 거부를 다 당하고, 동네에선 좀 유명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집에서 계속 이렇게 벽을 친다거나 물건을 부시거나 막 이렇게 소리 지르거나 막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20대 남성이고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어요. 그럼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분 집에 TV도 없고 뭔가 부신다고 하니까 집에 그냥 이렇게 아무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있는 그 20대 남성을 생각하면 저희가 이분의 공격성은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집안에서 보이는 그런 행동들은 이분이 정말 이렇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너무 일상이 정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활동 지원사도 사실 이분은 두 분이 필요한데 그 두 명도 시간을 받았지만 지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경우를 저는 이제 만나면서 아, 정말 탈시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무조건 시설을 다 없애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와서 지낼 수 있다면 이분을 지원하는 게 사실은 지원 체계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그분을 시설에 보내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동네 주민분들도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경찰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이제 대전의 여러 기관들이 함께 연대해서 파남지구대 이렇게 다녀오셨고 이분의 장애 특성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 그 지나가던 차를 이렇게 파손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 막 고소당한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그래서 이분을 그 치료 감호소에 보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분 치료 감호소에 그 낯선 환경에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달 지내다 온들 이분이 돌아와서가 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그 민들레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소견서 같은 것도 써주셨고, 그래서 이분이 제가 처음 갔을 땐 정말 이렇게 낯선 곳에도 잘 들어가지 않았었고 굉장히 낯가림이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나씩 하나씩 마스크도 처음에 작년에 안 써가지고 마스크 벗고 다녔었는데 올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연습해서 마스크를 간단한 거리는 쓰고 다니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 어머님이 다 할 수 없다. 얘를 스트레스 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래도 이분이 하실 수 있는 게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거의 치료실에서는 여러 선생님들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저는 거의 못 해봤거든요. 치료실에 항상 혼자서 일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작업치료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어떤 한 클라이언트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그 작업치료사뿐 아니라 의사, 간호사, 뭐 임상심리사, 이렇게 다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조금 저도 그러니까 사실 한 경험이니까 이거를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치만 제 머릿속에 있던 어떤 관념들을 조금 깨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을 주민분들도 되게 막 이렇게 막 비난도 하고 막 뭐라고 하셨었는데 근데 또 이렇게 계속 다니다 보니까 설명도 해드리고 했을 때 조금 이해해 주시는 부분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을 안에서 이 가족들을 같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사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치료사들만 으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 그리고 뭐 경찰 뭐 여러 기관들이 다 함께 협력을 해야지 이분에 대해서 그 마을의 돌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분의 강점을 이렇게 좀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고민들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일상을 만들어 주는 거고 이분을 지원하는 체계가 잘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사이보그가 되다 이 책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김초엽 작가님이랑 김원영 작가님이 이제 이 같이
그 시사인에 연재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저희가 기술이 발달되면 장애는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지금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계들과 밀접하게 그런 기술들을 적용을 받고 있지만, 근데 엄청나게 발달된 기술보다 생활에서 중요한 그런 작은 기술들이 더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도 하시고, 그런 너무 기계에 의존하게 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걱정하는 이야기들도 하시고, 저 이 책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 김원영 선생님이 고가의 퍼스널 모빌리티를 몸에 입고 걸어다니는 사회보다는 휠체어를 타고도 개를 키우고 나이 드신 어머니의 병원 보호자가 되는데 문제가 없는 기술이 더 많은 사회이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저도 사실 청각 장애 이렇게 농인분들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 김채연 작가님도 한 귀가 잘 안 들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청각 장애 작가 이렇게 극복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분의 어떤 특성을 하나로만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농인분들의 경험, 코다의 경험, 그리고 또 수어 쓰지 않는 이 또 청각 장애가 있는 분의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폭넓게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장애학의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거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많이 하잖아요. 의존, 자립, 정상, 비정상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분법을 깨서 어떤 인터 디펜던스, 공생하자는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장애학에서는 차별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차별받는 게 아니라 차별하기 때문에 장애인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영상 되게 재밌는데 영상도 다음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마지막에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모두를 위한 노동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굉장히 한정지어서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아는 직업들은 많지만 그 어떤 특정한 그 직업에 속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사실 마을 공동체 이런 활동을 해보면 인건비 책정이 안 되고 그냥 거기 사업을 하는 비용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활동들, 내가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활동은 내가 정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예술 활동을 한다. 아니면은 다 같이 뭐 피플 퍼스트 이런 인권 활동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나는 이걸 내 일로 할 거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국가가 지불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노동에 대한 개념들도, 그러니까 그 되게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무한정 몸을 막 갈아 넣으면서 일하는 구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요즘에 좋아하는 홍은정 선생님인데, 그냥 사람, 제가 이 책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선물을 해가지고 지금 책은 없어요. 네, 홍은정 선생님이 추천하신 짐을 끄는 짐승들이란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랑 동물 해방? 장애 해방과 동물 해방을 연결한다고? 이게 되게 이렇게 이질적인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홍은정 선생님이 추천해서 이렇게 읽었는데, 아, 우리가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그러니까 동물들이 만약에 이렇게 수어를 쓰고 어떤 사람처럼 행동했을 때 우리는 그 동물을 되게 훌륭하게 막 이렇게, 아, 저 동물 되게 대단해 이러면서 그 동물한테는 뭔가 더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동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종차별주의를 적용하고 있고, 그런 이 그림에서 보면 이 휠체어와 소가 끄는 이 휠체어 그림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 장애 해방과 동물 해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동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전 동물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아,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 정말 이런 어떤 우리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종으로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어,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장애인 이동권 투쟁 이거 보면서 홍은전 선생님이 그 비마이너에서 그 박경석 교장 선생님을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인터뷰를 제가 다시 찾아봤거든요. 사실 저는 홍은전 선생님 책 읽기 전까지 박경석 선생 좀 약간 정말 좀, 아, 또라이 같은 분이다. 약간 그런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계속 막 투쟁을 하고 시위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아, 이거 되게 죄송한 얘기고. 근데 인터뷰를 읽으면서, 아, 이분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를 되게
잘 읽었는데 오늘 다시 인터뷰를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읽을 때마다 되게 감동인데 이거는 홍은전 선생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랑에 빠진 이야기라고 노들야학에서 일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란 제가 사랑했던 존재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우리가 만든 변화를 불멸의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입니다. 제 인생을 망쳐놓은 저의 구원자들의 이야기, 그 긴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내용을 발췌하고 나서 내가 약간 그 박경수 선생님의 입장이 아니라 홍은전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읽고 있구나. 약간 그 생각이 들어서 약간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관찰자의 입장, 멀리 떨어져서 보는 입장, 그 입장으로 제가 본다는 걸 딱 느낀 순간, 나도 조금 다르게 다시 봐야겠다 해서 이제 박경선 선생님 이야기를 조금 더 읽었거든요. 네, 박경선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목소리 없는 자란 없다. 다만 듣지 않는 자, 듣지 않으려는 자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다 듣는 게 꼭 조화롭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불협화음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뭔가 잘 돼야 되고 뭔가 나와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려는 게 있는데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좋아하는 책들이고, 사실 이 책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장애 역사도 다시 한번 읽었고, 장애학의 도전 읽었고, 이 말하는 몸에 대해서는 저 되게 많이 추천하는 책이거든요. 여기 그 배복주 선생님, 그 정의당의 부대표하고 계신 이번에 그 종로구에서 15% 넘으신 이제 그분의 이야기도 있어요. 저는 그 두 분이 부부시라는 걸 사실 이준석 이야기에서 알았거든요. 네, 그 배북주 선생님 이야기도 여기에 있고, 몸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의 몸으로 겪었던 그 몸의 이야기가 말하는 몸이라는 팟캐스트를 했었고, 이게 책으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몸과 정신이 되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많이 보잖아요. 근데 몸과 정신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저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 몸이 좀, 작년에 좀 제가 몸이 많이 아팠었는데, 이게 내가 마음이 아픈 게 몸으로도 나타나는구나. 그런 거를 좀 최근에 많이 배워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정말 많다. 내가 몰랐던 거를 이렇게 자꾸 알게 되고, 내가 이만큼 모르는구나. 그런 걸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도 제가 이제 세상하고 계속 이렇게 자꾸 소통하게 되고, 그 되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자꾸 책을 펼쳐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을 보면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죠. 제가 좋아하는 만화인데요. 여기에 경사로의 눈 좀 치워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여기 더 많은 아이들이 계단을 사용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 이쪽에 눈부터 치우고 그 다음에 경사로 쭉 치워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사로 쭉 눈을 먼저 치우면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어떤 편의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게 정말 모두를 위한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민들레 의료사협에 일하시는 박지영 선생님이 왕진 지금 장인 주치 제도 하면서 왕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도 지금 그 프레시안에 기고되고 있는데 되게 저도 흥미롭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치료실에서는 약 잘 드시고 계세요? 하는데, 네, 약은 잘 먹고 있어요.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혈당 재보면 막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근데 집에 직접 가보면은 약이 막 너무 먹는 약이 막 열 몇 가지가 막 뒤섞여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관리가 잘 안 되는 걸 이분도 직접 아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료실에 있으면 그걸 직접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신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책은 저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분 또 대전에 계시니까 저는 아이들 진료도 받으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최근에 제가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이 나는 휴먼이거든요. 주디스 휴먼의 자서전인데 이분이 미국의 그 재활법, 그 장애인들의 네,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투쟁하신 분이에요. 이게 이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투쟁을 이야기하지만 같이 연대한다는 걸 의미하더라고요. 같이 해야 한다. 그 동료들의 이야기, 그리고 함께하지 않으면 이 가치를 알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가지고, 이게 사실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아, 어떻게 이렇게, 아, 정말, 저 당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막 이런, 전 사실 그 썰전 못 봤거든요, 아직까지. 마음이 너무 미어져서. 근데 이번 이야기를 보면서는, 아, 그래도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네, 마음을 조금 더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네, 돌아가시면서 소감이나 네,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질문 있으면 질문도 좋고, 짧게라도, 좀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 싶은데요. 선생님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고요. 와, 이렇게 책 많이 읽는 사람도 있구나. 반성하게 됐어요. 저도 책 많이 읽는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정말 한치의 빠뜨릴 말이 없이 너무나 이렇게 콕콕콕 박히게 말도 너무 강의도 너무 잘해주셨고, 말씀하신 책 모두 다 읽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할 말을 하겠습니다. 저 OTPF4 다 읽었거든요. 저는 사실 작업치료사인데도 공부하기가 너무 귀찮아서요. 사실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8년 차 되도록 OTPF를 처음 읽었어요. 1, 2, 3는 아예 구경도 못 해봤고 4 문서 공유하시길래 작업 읽기 방하면서 이제 인증할 게 슬슬 없어져가지고 약간 좀 반강제적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일단 뭐 클라이언트 범위가 이제 사실 사람만 생각해도 어려운데 집단 인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해서 중재 예시가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읽었는데 좀 읽을 때마다 좀 신기하면서 그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그 집단 인구, 그러니까 개인까지는 이제 좀 익숙한데 집단 인구 부분이 아, 작업치료사가 이런 데까지도 관여할 수 있다고? 막 그럼 진짜 그 인구적인 그런 막 제도 막 이거는 우리가 아니라 약간 정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약간 이런 예시까지 너무 많아서 조금 멀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독서 모임 그 작업 공방 그 하루 12분 독서 모임에서 어떤 선생님이 책을 나눔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책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그냥 그 노들 야학의 꿈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냥 그거 갖고 싶다고 제가 빨리 골랐어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공짜로 받았거든요. 근데 그 책이 저한테 너무 큰 인사이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OTPF로 예시를 읽었을 때는 좀 와닿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노들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들어본 적은 있는데,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그거 읽으면서 진짜 그 장애인 분들의 그런 투쟁의 역사부터 해서 그, 그 노들 안에서의 장애인들과의 연대, 또 또 비장애인 활동가들도 그 안에 계시거든요. 그 사람들 간의 연대 이런 거를 읽으면서 아, 내가 진짜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저도 나름 작업치료사로서 매일매일 장애인을 보며 살았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더 장애인들에 대해 더 잘 이해를 하시고 뭐가 필요한지를 더 잘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 박경석 교장님 중심으로 그렇게 투쟁을 하시는데 제가 노들야학의 꿈 읽은 지 얼마 안 돼서 딱 뉴스를 보는데 그 이준석의 발언을 보고 진짜 열이 너무 뻗쳐서 그러니까 그 책을 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그 책을 읽으셨으면은 절대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도 그 책을 안 읽었으면
사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을 텐데 책을 읽고 나니까 더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무기력했어요. 잠깐은.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은 어떻겠어요? 지금 그 책을 읽은 저도 되게 무기력함을 느끼는데 저는 그 싸우는 사람들이 그 계속 싸우는데도 달라지는 건 없고 오히려 비방을 받고 이러니까 나는 이거 책을 읽고 느끼기만 하고 나는 대체 뭘 하는 거지? 막 이런 회의감도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서만 8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저 뭐 아시겠지만 어제 제가 그런 글을 썼어요. 노들야학의 꿈 서평을 쓰면서 내가 뭐 저 사람들이랑 지금 당장은 같은 편에서 싸울 수는 없겠지만 혹시 뭐 저분들이 어디 지나가다 서명 운동을 하면 서명을 또 제가 해줄 수도 있을 거고 또 뭐 어디 후원 계좌를 알면 후원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나는 지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식의 내용을 썼는데 그 마침 이제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 전국 장애인 철폐 연대 그 계좌를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SNS에서.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어제 장애인의 날이기도 해서 어제 제가 그 기증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했어요. 그래서 근데 나름 관여를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지금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한보현 선생님께서 오늘 좀 사람이 많이 없어서 좋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각자 사명감 가지고 병원이든 센터든 뭐 정신과든 복지관이든 다 열심히 하시는 거 알거든요. 뭐 중재 고민하시고 하는 거 아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저희의 중재를 많이 훌륭하게 받았어도 결국 사회에 돌아가서 사회 구조가 이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OTPF4 읽을 때까지만 해도 좀 체감이 안 됐었는데 작업치료사들이 이런 집단, 인구 그런 관점까지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도 아직도 장애인을 만나면서도 장애인 관점대로 생각을 못해요. 지금 계속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최근에도 어떤 그 인스타그램 친구분의 글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글을 쓰셨냐면 그 어머니가 오른쪽 마비 환자분이셔서 이제 왼손으로 계단 난간을 잡고 내려갔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오른쪽 통행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왼손으로 조심해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데 맞은편에 있는 아가씨가 왜 이 사람 일로 내려오는 거야 라고 막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그 글을 읽고 또 한 대 얻어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른쪽 마비 환자 많으시니까 그냥 왼손으로 계단 난간만 잡을 수 있으면 그럼 퇴원하시고 그렇게 조심조심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오른쪽 통행으로 디자인되어 있구나.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원에서 이 사람한테 어디까지 그럼 내가 도움을 드려야 하지? 막 이런 회의감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당장 해결책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일단 많이 듣고 저희 사고방식부터 조금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보현 선생님 이야기가 굉장히 또 저의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많이 알려주시고 더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쌓여서 지금 제가 많이 흥분한 상태라서요. 오늘 터뜨리는 이 강연이 날이네요. 굉장히 더 그동안 중요하다고 쌓였던 거. 생각했고 진짜 더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워요. 좀 작업 공방이 아직은 좀 약간 중재적인 그런 강연에만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좀 당장 적용할 노력하겠습니다. 치료 뭐 그것도 좋은데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일단 읽어야 할 책이 되게 많아지는구나 하고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봤고 저도 꾸준히 참여하는데 전 좀 소극적 참여자여가지고 게으르고 일단 거의 눈팅만 하다가 왔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지난주에 돌발성 난청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냥 아까 정상의 몸에 지금 제가 제일 관심 많은 거였는데 그래서 맞아. 그래서
지난주는 그거 듣고 막 엉엉 울면서 집에 왔다가 음. 또 좀 괜찮아지니까 그래서 한쪽 귀가 만약에 안 들리면 뭐가 문제가 수행상에 뭐가 어려울까도 좀 고민해 보고 소리의 방향을 파악하는 게 좀 어려워진대요. 그래서 원래 듣기만 해도 어디 쪽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서 나는지를 아는데 그걸 좀 잘 모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연습해 보고 뭐 그 정도면 시야를 많이 넓히면 보상이 좀 되려나 혼자 막 이런저런 생각해 보고 또 조금 들리게 되니까 좀 살아났다가 뭐 좀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뭐 약간 그런 내가 안 불편하니까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직접적이진 않았었겠구나라는 거랑 저도 계속 아동 초반의 얘기들 보호자하고의 관계나 보호자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거. 그리고 일단 저희도 가끔 학교도 지원 나가고 애들 데리고 지역사회도 나가 보면 이제 느끼는 직면하는 문제들이죠. 치료실 안에서의 아이들이랑 나가서 거기서 생활해야 되는 아이들이랑은 또 좀 다르겠구나. 그래서 너무 내가 다루는 영역이 작다라는 거에 대한 좀 아쉬움. 근데 또 혼자 힘으로 이거를 막 어떻게 더 확장하기는 힘들지만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또 상기시켜 주셨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솔 선생님 말씀대로 이 강의를 좀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제가 옛날에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할 때, 그 정기 평가나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작업 치료가 평가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 환자분이 내가 못하는 걸 평가하는 것보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라고 할 때 저도 그때 망치를 맞은 적 있어요, 머리에. 근데 그 옆에 계신 선생님이 말 실수를 하신 거예요. 못 하시니까 이걸 해야지 돈을 받죠라고 말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아이고 잠시 죄송해요.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좀 받으셔서 제가 따로 그 선생님한테는 선생님 그래도 말씀 그렇게 하시면 환자분들 오해하신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뭔가 그런 치료사인데도 그런 장애에 대한 인식이 나는 치료사라고 배웠지만 막상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실천하는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저는. 저희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나도 뭔가 그런 인식이 잘 이렇게 몸에 돼 있지 않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저는 책을 잘 안 읽는데 책을 좀 많이 읽고 뭔가 제가 알면 저도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뭔가 많이 알아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더 관심을 갖고 읽어봐야겠구나라는 약간 반성도 했고 그 발달장애 양육 그 보호자 교육을 처음 들었었어요 제가. 근데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 또한 저희 환자분이 SCI였는데 아이를 임신을 하셨어요. 근데 주위에서 다 낙태를 권유를 하셨대요. 그래서 본인은 너무 키우고 싶으셔서 저한테 상담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제가 이걸 좀 알았으면 뭔가 더 잘 얘기도 해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환자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되게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방학이라서 아침에 들어오라는 공지가 뜨자마자 막 서둘러서 들어오는 바람에 조금 늦긴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장애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민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 이민을 왔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다가 인제 언어에 부딪히고 생활 환경에 부딪히고 인제 그런 것들이 장애가 아니지만 장애로 인제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 무엇이든지 장애가 될 수 있고
뭐 비장애와 장애 이런 그 경계가 저한테는 조금 약간 뭐 조금 희미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 나도 장애인으로 살아왔던 거죠. 그러면 언어가 편하게 되기 전까지는 지금도 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환자를 대할 때나 아이들을 대할 때나 그냥 어려운 게 무엇이고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냥 한 인간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레이블에 대해서 그닥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병명을 딱 지어주고 이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물론 의학적이나 클리니컬리는 그 의미가 있죠. 근데 돕는다는 의미나 아니면 내가 내 일을 한다는 의미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조금 약간 희미해지는 게 있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한수 선생님, 저 한수 선생님 이렇게 그 언변으로 되게 막 열정적으로 토해내시는 거를 처음 봐가지고 저는 그 한국 사회가 이 장애, 비장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법적인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을 하긴 했지만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한 선생님은 필력이 좋으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또 애드보케이트 한다 그러죠? 이렇게, 네, 옹호하고 그렇게 저희가 거기서 배우고 또 그것을 조금 저희 생활에 또 적용해보고 이러면서 사회가 변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 말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네네. 일단 한별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일단은 카메라를 끄고 참여해서 죄송해요. 제가 괜찮아요. 사정이 그렇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초반에 만나서 지금 성인이 된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났고 또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 울타리 안에서는 행복할 수 있지만 일단 제가 없는 곳에서 혹은 보호자들이 없는 곳에서는 여기서도 좀 어려운 것들을 계속 상처 아닌 상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을 때 내 마음은 더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당장 또다시 내가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럼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학령 전개 아이들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해 줘야겠지만 저도 이제 지역사회 활동으로 나갈 때도 쪼끔 더 아이들이 이제 부딪혀서 덜 다치게 덜 아프게 하지만 너무 몰아치진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한번님 말씀처럼 저 며칠 전에 부모 상담을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아이들이 둘 인데 자고 나면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하신대요, 아이를 위해서. 근데 선생님도 "이론과 실제가 다른 걸 알고 계시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어머니 또 맞벌이로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어머니는 언제 휴식을 갖고 언제 보상을 받냐고. 그러니까는 너무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자고 나서 공부하지 말고 그 시간에는 뭐 차 한 잔 마시면서 책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도 보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아까 그 다운 증후군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말씀도 들으면서 그러니까 엄마들한테도 그러니까 전 최대한 안 다그치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 마음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참여를 해가지고 비디오를 안 켜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저 옛날에 발달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자택으로 한번 갔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당시에 센터에서 운영하시는 그 센터장님이 저한테는 보통 피지컬 치료 쪽을
우선으로 해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볼 틈도 없이 계속 피지컬 치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맨날 했었는데, 그것과 다르게 또 방금 소개하신 것들 들어보니까 또 저한테는 굉장히 좀 새로운 이야기 같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하고 있었구나, 약간 좀 자기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좋은 정보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료를 단순히 뭐 피지컬을 하다가 이게 안 되면 코그니션으로 가고, 코그니션 하고 뭐 ADL도 해보고 뭐 이렇게 단순하게 병원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렇게 가정에 사회적으로 가정을 또 보고 뭐 여러 가지 방면을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좀 자기 반성을 되게 많이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사실 저 되게 듣고 있는데 너무 감동이, 되게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더 정말 감동적이고, 사실 한 분 한 분 이렇게 막 코멘트도 하고 싶은데, 아직 제가 그럴 역량은 안 돼서 되게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 주변에서 너는 뭐 하려고 그렇게 책을 읽냐, 너는 뭐 작업실로 일은 다시 안 하냐, 뭐 이런 되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 내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연이지만 나한테 연결된 일들이 이렇게 어떻게 오게 됐지? 좀 그런 것들을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이 일을 내가 되게 좋아하고 나한테도 되게 큰 의미가 있고 되게 좋다. 나는 이 일을 되게 사랑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꼭 반성문이 아니라 지금 다 최선을 다 잘하고 계신데 거기서 그냥 조금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조금 더 해보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제가 얘기가 길었네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마무리 발언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저도 한마디 해야 되거든요. 네, 죄송해요. 아니, 저 사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소개해 드릴 때 작업막 초기에 통화를 한번 했었어요. 한분 선생님하고. 왜 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부탁하려고 제가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책을 선물 받았어요. 한분 선생님한테. 그냥 사람. 이 책을 그때 받게 됐고, 저는 그 책하고 이제 독서 모임 영향도 있지만 이제 그 작업 읽기 모임에서 나는 코다입니다. 요 책. 이 두 개 책이 저는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 내가 같은 사회 안에 살고 있는데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그런 느낌이 너무 이질적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런 새로운 내가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같은 사회 구성원들 안에서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뺐는지 몰라요. 그만큼 이제 좀 많이 느끼는 바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맨날 이제 추천하는 책이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각자 나눔이 좀 비슷한 부분은 작업 치료사이기 때문에 또 갖고 있는 이런 고유한 관점이 있는데, 결국 이 관점은 조금 확장시키면 사람을 보는 관점인데, 한보현 선생님은 이제 어떤 그 의료 체계 밖에서 실제 어떤 발달 장애인들을 현장을 이게 계속 가까이 보면서 그 삶이 또 포함되어 있는 사회 제도나 이런 약간 제약들 이런 것들을 좀 실제로 더 많이 경험했던 것 같고, 근데 이런 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아동 파트 선생님들이 작업 공방이 또 많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정하면 선생님 얘기했지만 지금 발달장애 아이들이 센터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청소년이에요. 저희 병원 또 청소년 치료팀이 우리나라 유일하게 있다고 해서 굉장히 또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청소년 아이들이 결국 그래서 성인이 됐어. 성인 발달장애로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사실 많이 못 보잖아요. 거리에서도 그렇고 이야기 자체를 많이 못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소아치료를 하더라도 뭐 청소년 치료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장애 아이들을 만나더라도 좀 지금 현재 아이의 문제 행동, 지금 현재 어떤
뭐 바꿔줘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정의하잖아요. 치료사가 평가에 정의하고 부모가 그걸 요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이 커서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됐을 때 살아갈 삶, 그 삶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아이를 본다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교육이 또 달라질 수 있고, 아이에게 어떤 문제 행동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뭐 표현이라도, 뭐 설명이라도, 감정 표현이라도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그런 배에서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병 선생님이 사실 제가 기대했던 바를 거의 다 이루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통화했을 때 느껴졌던 그 포스 내공 있잖아요. 막 줄줄줄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책이나 이런 것들과 본인의 이제 분투했던 삶하고 잘 연결되어서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삶이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공유가 돼 있고, 또 하나 이제 한솔 선생님도 마지막입니다. 한솔 선생님도 얘기해 줬던 것처럼 여전히 작업 공방이 저도 느끼기에 이런 특강을 막 많이 열 그런 모임으로 시작했던 건 아닌데, 그런 요구사항이 여전히 많고, 그럼에도 여전히 그런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것뿐 아니라 이런 아웃사이더의 지식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작업 치료가 그 전문성이 빛나게 해주는 그런 같이 가야 되는 경험과 지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더 많이 알리고, 또 그런 자리, 기회,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더 많이 들었습니다. 잘 편집해서 많은 사람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말씀 못 나눠주신 선생님들도 이렇게 서면으로 좀 작성해가지고 오픈방이랑 또 공유해주시면 이런 게 또 같이 홍보도 되고 또 알리는 일이 되고 또 옹호가 되는 거죠. 또 크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아이들 육아하고 너무 정신없게 오늘 이 시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보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발언은 한보현 선생님한테 넘기고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경험한 게 사실 굉장히 적은 경험이잖아요. 이게 제가 뭔가를 되게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될까 봐 조금 우려되는 마음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지만, 약간, 이거는 제가 했던 경험이고, 저한테는 되게 소중했던 경험이고, 선생님들은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경험들을 또 하시면서 그게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조각이 되면 그게 하나의 큰 그림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제 닉네임이 보자기예요. 이렇게 조각들을 이어서 보자기를 만드는 그 닉네임을 제가 또 블로그엔 다른 이름이지만 보자기라는 이름을 또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그림들을 같이 그려갔으면 좋겠다. 조금 작업 치료하면서 사실 저는 되게 좀 외로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혼자서 근무하고 계속 내가 바라보는 관점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했을 때 함께 이야기하면 되게 좋은데, 그런 경험들이 왜 난 없지? 그게 또 저한테 되게 열등감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작업 치료를 그만두고 밖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작업 치료를 어떻게 다시 이어나갈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쉬고 있는데, 작년에 하던 일들도 올해는 조금 마무리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인연이 이어져서 저도 이렇게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준비하면서 계속 저는 내 이야기가 무슨 이렇게 장윤호 선생님이 자꾸 하자고 하셔가지고 조금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사실 작년 겨울부터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부담감이 너무너무 커지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장윤 선생님이 가볍게 하자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제가 즐겁고 행복하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좀 처음에 제가 열었던 당신을 살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북토크가 진짜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힘들 때마다 좀 힘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오늘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했고, 저한테도 너무 이렇게 벅찬 경험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